자, 여기가 시험범위 시작이죠. 조선 후기를 보면 조선은 세도 정치로 인해 굉장히 국가가 망가져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감록, 뭐 기독교, 동학 이런 종교들에 의존을 했었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없다 보니까 각종 밀란들이 발생을 했었죠. 대표적으로는 평안북도에 홍경래난이 터졌었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에서는 임술롱 민봉기가 터져 있었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홍경래난과 임술롱민문기 같은 밀란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새롭게 집권한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아들 고종이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하니까 집권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기존의 잘못된 정치였던 세도 정치를 끝장내기 위해서 비변사를 축소하고 의정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후포제, 사창제를 실시했었고요. 기타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서원을 철폐하는 모습도 보이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다시 짓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돈이 부족해서 당백전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죠. 이것 때문에 물가가 급등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대외 정치에서는 쇄국을 분명히 하는데 강화도로 침략해 들어오는 프랑스를 몰아내기 위해서 병인양요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강화도는 이때 프랑스는 도망가는 과정에서 강화도에 있었던 외교 장각을 털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독일 상인이었죠. 오페르트가 우리나라와 교역을 하기 위해서 흥선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는 모습도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에 올라와서 평양 시민들에 의해서 불이 타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이 공격을 해오는 강화도를 공격해오는 신미양요도 물리쳐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쇄국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척화비를 세우는 모습도 보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뒤로 쇄국을 그만하고 교류를 할까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 맺어진 게 일본을 상대로 하는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문효 사건을 계기로 했었죠. 그래서 조항을 보면 조선은 자주국이고 뭐 치외법권, 해양침략권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걸 시작으로 미국, 영국 같은 다른 나라들과도 조약을 맺었었죠. 그리고 조약을 막상 맺어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됐죠. 그래서 근대화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근대화 총괄 정책기구로 통일기마문이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신식군대인 별기군도 설치가 되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근대화를 해나가는 걸 배우려고 다른 나라로 사절을 파견하기도 하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강화도 조약이나 통일기마문 같은 근대화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본에 사절을 보냈던 수신사를 통해서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퍼져 들어오면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청나라, 일본, 미국과 친하게 지내서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특히나 이 내용에 대해서 위정척사파들은 외국과 교류는 안 된다. 특히나 잘 알지도 못하는 미국과 교류하는 건 더더욱이나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별기군이 만들어지면서 구식군인들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이모군란이 발생했었죠. 일본이 교관을 죽이고 일본이 공사관을 파괴했었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찾아갔었죠. 흥선대원군은 이들 이모군란 세력을 바탕으로 잠시 집권을 했었고요. 개화 정책이었던 통일기마문 별기군을 없앴었죠. 하지만 청이 진압을 해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일본과는 재물포 조약을 맺어서 일본이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일본 공사관 경비병을 넣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갑신정변입니다. 이모군란이 터진 뒤에 개화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조약도 맺고 근대화도 했는데 왜 이모군란이나 터지고 되는 게 왜 없는가? 왜 실패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개화파가 급진파, 온건파로 분열이 됩니다. 급진파들은 서양을 제도까지도 받아들여야 된다. 과학기술은 당연한 거고 제도까지도 받아들이는 일본식의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청나라의 간섭을 막아야 된다. 청나라 꺼져라. 이런 주장을 하고요. 온건파는 그냥 하던 대로 과학기술만 받아들이자. 그리고 청나라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고 오히려 청나라식 개혁을 주장하게 되죠. 어, 청 군대가 마침 이 시기에 반 정도가 나라 밖으로 빠져나갔고요. 그래서 급진개합한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일본의 지원을 약속받고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어,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 그 계기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제도를 시도할 것을 주장하고요. 결국 청나라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청나라의 영향력은 더욱더 올라가고 한성조약을 일본과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이후 1880년대 대외 정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둘 다 청나라가 막아주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 친구 러시아를 사귀려고 시도를 합니다. 러시아도 부동항을 원했기 때문에 이걸 반갑게 맞아들였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영국이 견제하면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에는 청나라와 일본 두 나라의 군대가 모두 들어와 있죠. 마치 전쟁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분위기가 벌어지고 이 분위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일단은 텐진 조약을 맺어서 양국의 군대를 철수하고 서로 파병 시 연락을 한다라는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약해진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립론이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백성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졌고요. 특히나 전라도 지역의 지방관이었던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전봉준이 고부의 관할을 공격하게 되죠. 이걸 조사나왔던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들의 잘못만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학농민군이 보국 안민,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히 하겠다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동학농민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이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고요. 정부는 이에 놀라서 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 세력이 들어올 걸 계획한 게 아니었던 동학 세력은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게 되고요. 이때 정부는 동학농민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교정청을 설치하게 되고요. 동학농민운동 세력은 자치기관인 집강소를 설치했고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패전개혁안이라는 문서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패전개혁안 내용을 보면 신분제를 폐지할 것, 과부의 재혼을 허용할 것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토지를 똑같이 나눠줄 것 이런 내용이 있어서 농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이 군대를 파병하게 되면서 이걸 막기 위한 2차 동학농민운동이 공주 우금치 전투로 벌어지지만 결국 패배하게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갑오개혁입니다. 동학 세력이 전주를 점령하면서 이에 놀라서 정부는 청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는데 이 소식을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도 받게 되죠. 그래서 일본도 군대를 파견하게 되고요.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죠. 그리고 일본의 간섭 속에 갑오개혁이 시작됩니다.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보면 일단은 정부가 동학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개혁을 시도하려고 설치했었던 교정청을 일본이 폐지시키고요. 군국기무처로 개혁을 주도하게 하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신분제 폐지였습니다. 그리고 군국기무처가 너무 한국인들 주도로 가게 되니까 청일전쟁이 거의 끝난 뒤에 승리를 확실시하고 나서 2차 가부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시작은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고종에게 홍범 14조를 발표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재판소 설치였었죠. 이상입니다. 자, 을미기역입니다. 동학농민운동으로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었죠. 그래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이 세 사건은 같은 연도라는 거. 어쨌든 일본이 이기게 되고요. 그 결과로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일본이 랴오둥 반도를 차지하게 되어 있었고요. 이걸 방해했던 게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방해하죠. 이걸 삼국간섭이라고 하죠. 때문에 일본은 랴오둥 반도를 포기하게 되고요. 이걸 바라보고 있었던 조선의 민씨 왕후는 러시아가 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신라 정책을 실시합니다. 때문에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을미사변 즉 명성황후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차지해서 을미개혁을 실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단발령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을미의병이 벌어지고요.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고종은 러시아 공작원으로 도망가게 되죠. 이게 악원 파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오 을미개혁이 중단되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독립협회입니다. 과거에 갑신정변을 시도했었다가 잘 안 돼서 미국으로 망명을 갔었던 서재필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 보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이 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갑신정변 때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는 그 뜻을 다시 펼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하지만 갑신정변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다시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순환글 영무판 두 가지로 발행을 했었고요.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일반인을 만났고요. 또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관료들을 만나서 실제로 헌의 육교를 결의해서 의회를 구성하게 되죠. 이를 바라보고 있었던 보수파 관료들은 고종에게 독립협회 저 사람들은 전하를 없애고 공화정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죠. 이를 들었던 고종은 보부상 단체였었던 한국협회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해산하게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입니다. 아관 파천을 가 있었던 고종에 대해서 독립협회 그리고 백성들은 너무 쪽팔리다 빨리 돌아와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하고요. 결국 고종이 돌아오게 됩니다. 고종은 돌아와서 자주국의 위신을 떨치겠다라고 하면서 국호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헌법 역할을 하는 문서인 대한국 국제도 만들게 됩니다. 모든 권력은 고종 황제에게 있다라면서 더 이상 왕이 아니라 황제가 다스린 나라로 나라의 급을 올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호도 광무로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광무개혁을 실시하는데 그 원칙은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 제도를 참조하겠다라고 하는 구본신참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상업,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걸치게 되고 특히나 토지를 조사해서 그 땅 주인들에게 땅 문서를 나눠주는 양전지계 사업을 하게 되죠.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러한 개혁들 대한제국을 만들고 광무개혁을 했던 것들은 다 일본과 러시아의 힘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국권 피탈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두고 일본과 러시아의 경쟁이 계속 이어졌었죠. 이 끝이 결국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이 이기게 됐고요. 일본은 전쟁 과정에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서 우리나라의 땅을 이 전쟁에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두죠. 그리고 결국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라는 걸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미국과는 가스로테프 팀이랴, 또 영국과는 영일동맹, 또 러시아와는 러일 전쟁의 결과로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제1차 한일 협약을 맺어서 고문 정치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더욱 강화하고요. 제2차 한일 협약, 즉 을사늑약을 맺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완전히 강탈하게 되죠. 그리고 외교권을 관리하겠다는 명분으로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죠. 통감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더욱더 많이 간섭했고요. 고종은 이에 대해서 이 조약은 내가 비준하지 않은 잘못된 조약이다라는 걸 외치기 위해서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 우리나라 이준, 이상설, 이의종 세 사람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결국 아무 효과가 없었고요. 일본은 이에 대해서 고종이 제2차 한일협약을 어기고 외교 활동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일 신협약, 즉 정미칠 조약을 맺어서 차관 정치, 군대 해산을 함으로써 군대를 해산시키고 차관 정치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나라의 정치를 깊이 있게 간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1910년 한일이 병합되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네, 끝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으면 저항을 해야겠죠. 저항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의병, 의열, 계몽이 있었죠. 의병을 먼저 보면 첫 번째 사례로는 을미의병이 가장 먼저 있었죠. 을미사변, 단발령이 원인이 됐고요. 주로 유생들이 주도했었습니다. 을사병은 을사늑약이 원인이 됐었고요. 신돌석 같은 평민의병장들이 등장했었죠. 정미의병은 한일신해약, 즉 정미칠조약과 고종의 강제퇴위가 원인이 됐었고요. 한일신해약 때 해산됐었던 군인들이 참여하면서 자신감과 전투력이 더욱 올라가서 가장 많은 전투 발생 건수를 보였었죠. 그리고 여러 번의 의병이 벌어지면서 차라리 한데 모여서 서울을 공격하자라고 하는 서울 진공작전이 비록 실패했었지만 시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이에 대해서 남한 대토벌로 진압을 했었고 남한 대토벌 과정에서 의병들은 더 이상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주 연해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의열은 이제 유인을 암사하거나 기관을 파괴하는 걸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것, 그다음에 자기난 전명훈이 스티븐스 제1차 한일협약 당시에 고문 정치에 외교 고문을 맡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을 죽였던 게 가장 인상 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애국개몽 운동은 다양한 단체들이 있었죠. 교육과 산업에 해당하는 실력을 키우자라는 주장이었고요. 특히나 어, 의병, 계몽을 둘 다 하자고 했었던 신민회가 학교, 기업을 설립하기도 하고요. 또 만주에 독립운동기지를 설치하는 모습도 보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1910년대 무단 통치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됐었죠.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군인 중에만 총독을 임명했었고요. 헌병경찰제를 실시해서 군대가 경찰 역할을 하도록 했었죠. 그 자리에서 재판 없이 처분하는 직결처분권, 그다음에 때리는 형태죠. 조선인에게만 적용했었던 태형령이 집행이 됐었고요. 표현의 자유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됐었고요. 초등교육, 실업교육으로 교육이 제한됐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를 조사해서 즉 각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총독부에게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형태로 토지조사 사업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전개를 했었고요. 때문에 일본인 지주들이 증가했었고 한국인들은 소작농화됐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령을 허가제로 실시해서 한국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하면 총독부에서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허가를 잘 내주시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죠. 여기까지입니다. 1920년대 문화 통치입니다. 계기는 3.1 운동이었고요. 특징은 부드러워졌다는 거, 하지만 다 가식이라는 거, 경제 침탈이 심하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내용을 보면 문관 출신도 총독이 가능했고요.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돌려서 더 이상 군인들이 경찰을 하지 않고 일반인이 경찰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태양령을 폐지했고요. 언론과 집회를 일부 허가했습니다.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고 얘기했었고요. 하지만 그 실상을 보면 실제로 문관 출신의 총독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그리고 치안지법을 적용해서 오히려 독립운동가를 더 많이 체포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경찰관과 경찰서의 숫자도 오히려 늘어났었죠. 언론에 대한 검열과 정관이 늘어났었고요. 집회에 대한 활동 정지도 심했었죠. 경제면에서는 산매징식 계획, 즉 쌀의 생산을 늘리려는 계획이 실시가 되면서 쌀의 생산량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쌀의 유출량이 즉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게 더 많았고요. 따라서 한국인의 쌀 소비량은 더욱더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이 계획을 진행하면서 한국인에게 농업 비용을 강요하게 되면서 한국인들은 특히나 한국 농민들은 몰락했고요. 어쩔 수 없이 만주 연해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였었죠. 회사령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돌려서 일본의 기업들이 진출하기 쉽도록 했었고 관세도 폐지함으로써 일본의 기업 진출이 더욱 쉬워졌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1930, 40년대 전쟁의 시대입니다. 일본은 1929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을 맞이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곳곳을 침략하게 되죠. 1931년에 만주를 침략했고요. 이걸 시작으로 37년 중일전쟁, 41년에는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죠. 황국시민화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내선일체, 신사참배, 공성요배, 황국시민사사의 암송, 창씨개명 이런 것들을 강요했었고요. 또 평창기지화 정책, 즉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전쟁에 물자 보급 기지로 쓰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반도 북부를 공업화했고요.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어서 지원병, 학도지원병, 징병제, 그다음에 국민징용령, 여자정신 근로령,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죠. 그다음에 공출제, 식량배급제, 금속공출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되죠. 금속공출이라고 하는 건 뭐 절의 불상이나 교회의 종이나 각 집의 수저 이런 것들까지도 빼앗아서 금속으로 쓰는 이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1910년대의 저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1919년의 3.1 운동이었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승전국들이 했었던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친 게 가장 큰 배경이 됐고요. 직접적인 계기로는 도쿄의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되었죠. 고종의 장례식 날에 3.1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종로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읽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만세 운동을 벌이면서 이것이 전국화되었고요. 일본은 이에 폭력 진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수원 화성의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영향으로는 일본의 통치 방식이 무단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고요.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었죠. 그리고 1910년대 국외에서는 만주 연해주 지역에 다양한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됐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시민회가 만들었었던 신흥무관학교가 대표적이죠. 지금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지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임시정부입니다. 3.1 운동을 계기로 수립이 되고요. 어, 상해, 연해주, 한성 이 세 군데의 정부가 세워졌지만 결국 상해와 연해주 둘 중에 하나로 좁혀지게 되죠. 상해에서는 외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연해주에서는 무장투쟁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각각 정부를 수립했었는데 갈등 끝에 정통성은 한성 정부에서 가져오되 외교론이 결정이 돼서 상해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였고요. 정치 형태는 삼권분립의 민주공화정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외교론자인 이승만이 그리고 국무총리는 무장투쟁론자인 이동희가 결정이 됐고요. 연락기관으로는 연통제와 교통국이 있었고요. 외교활동을 위해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했었고요. 홍보를 위해서 독립신문을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외교활동에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무장투쟁론자와 외교론자들의 갈등이 다시 한번 격해졌고요. 이걸 회의로 풀기 위해서 국민대표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성과 없이 결렬되었고요. 일제산업으로 인해서 연통제, 교통국까지 무너지면서 임시정부는 많이 망가졌지만 김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까지입니다. 1920년대 국내에서는 실력 양성 운동과 신간회가 있었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은 크게 산업과 교육 두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됐었죠. 산업 파트에서는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물산 장려 운동이 평양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교육 파트에서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다음에 일반 농민들에게 글을 가르치자는 문자 보급 운동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언론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신간회는 일단은 배경을 보면 국내에 사회주의가 유입이 됐었죠. 그래서 독립운동계가 민족주의계, 사회주의계로 분열이 됐었고요.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왕이죠. 순종의 장례식 때 3.1 운동처럼 60만 세 운동을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일면서 이 운동을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함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계 일부 중에 발생했었던 자치론에 대해서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 모두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자치론을 제외한 민족주의계, 사회주의계 모두가 합쳐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신간회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하게 되고요. 나중에 1930년대 전쟁 시기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해산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1920년대 구구에서의 무장투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만주와 연해주에서 벌어졌겠죠. 이 지역은 굉장히 쉽죠. 봉청간자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봉오동 전투에 홍범도 장군이 승리했었고요. 청산리 전투에 김좌진 장군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전투에서 패배했던 일본군은 이건 만주의 일반 농민들을 공격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주, 특히나 간도 지역에서 일반 농민들을 학살하게 되죠. 이게 간도 참변이었고요. 더 이상 일반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느꼈던 독립군들이 러시아 자유시로 도망을 가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러시아 적군들에게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다시 일본을 상대로 투쟁을 하게 되고 이때는 분열이 있어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나눠졌었죠. 하지만 이걸 다시 통합해 보려는 민족유일당 운동을 하면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갔었고요. 의열투쟁에 있어서는 3.1 운동을 보자마자 만주에서 김원봉이 1919년에 의열단을 창설했었고요. 이때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었죠. 그다음에 김구는 1931년에 전쟁 분위기가 시작되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임시정부를 되살리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이라는 의열단체를 만들었었죠. 활동 내용을 보면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왕을 살해할 것을 시도했었고요. 그다음에 윤봉길이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일본군이 상하이 점령식을 열 때 여기에 폭탄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국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받게 되죠. 네, 이 정도입니다.
1930, 40년대 무장투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윤봉길의 활약에 힘입어서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 관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전쟁의 시기에 맞춰서 김원봉도 원래 기존의 의열단체였었던 의열단을 전투부대 성격의 조선의용대로 확대 개편하게 되죠. 그다음에 임시정부도 전쟁 분위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만주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지청천 장군을 모셔서 한국광복군을 구성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조소왕 선생이 앞으로의 건국에 대비해서 건국강령을 작성했고요.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 이후에 미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도 승전국이 되기 위해서 선전포고를 했었고요. 또 독립 이후에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었죠. 국내에서는 여운형이 독립에 대비해서 건국 동맹을 만들어서 건국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드디어 광복입니다. 국내에서는 여운형이 만들었던 건국동맹이 확대가 돼서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국외에서는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마련이 되어 있었죠. 소련은 뒤늦게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서 일본을 상대로 싸우게 되고요.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는 북한은 소련, 남한은 미국이 점령하게 되죠. 미국은 남한에 미군정을 수립했고요. 임시정부나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정부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일체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남한을 직접 지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남북 분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복 이후에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개최됐었죠. 미국, 영국, 소련이 참여했습니다. 결론은 세 가지였습니다. 한반도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할 것,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 특히나 신탁 통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우익들은 반대했고요. 좌익들은 인정하는 분위기였었죠.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에서는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만들 때 어디까지 협의단체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소련은 임시정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모스크바 회의의 결과기 때문에 모스크바 회의 찬성자만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었고 미국은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었죠. 결국 미소 공동위원회는 이 문제를 결론 내지 못하고 결렬되게 됐고요. 정말 남북 분단의 분위기가 찾아오자 좌우 합작 운동을 여운형, 김규식 이런 인물들이 해서 남북 분단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국제적인 냉전 분위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 협의단체 문제로 또다시 한번 논쟁이 부딪히고 결국 결론을 얻지 못하고 다시 한번 결렬되게 되죠.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게 되고요. 유엔은 남북한 인구비례 총선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임시위원단을 파견했고요. 소련이 임시위원단의 북한 방문을 거부합니다. 북한의 인구가 적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승만이 정읍에서 단독정부가 필요하다,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워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더구나 유엔이 가능한 지역, 즉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정하게 되죠. 남한의 단독선거가 이루어지고요. 정말 남북 분열이 현실화될 것 같자 김과 규식은 끝까지 통일정부를 포기하지 않고 통일정부의 수립을 위해서 북측 지도자들과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단독정부 수립 반대 운동이 제주에서의 제주 사슴 사건, 그다음에 여수에서의 여수 11구 사건 이런 사건들로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총선이 강행이 돼서 1948년 50총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헌법을 만들기 위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헌법을 만들게 되고요. 대통령 이승만을 선출하게 되죠. 그리고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이루어지고요. 이승만 정권이 이를 방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은 소장농들을 다시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농지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국전쟁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일단 기존의 38선에서 이미 소규모 전투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고요. 특히나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죠. 그리고 미국은 에치슨 라인을 새로 그어서 남한을 자신들의 방위선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북한이 남침을 했고요. 빠른 속도로 3일 만에 서울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부는 부산으로 피난을 가죠. 그리고 유엔은 이걸 북한의 침략 행위로 규정을 하고 미국 중심의 유엔군을 파병하게 됩니다. 메가타 장군의 지휘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압록강까지 북진을 하게 됐지만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1951년 일사후퇴를 하게 되고요. 다시 휴전선 인근에서 전투가 벌어지다가 1953년 7월에 휴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끝까지 반대했었고 북진 통일을 주장했지만 미국의 강제로 결국 휴전하게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국 정치사의 독재와 저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6.25 이후에 반공을 중심으로 독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발췌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게 되고요. 사서육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부통령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반대해서
국민들이 4.19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특히나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더욱더 혁명은 뜨겁게 번져서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고요. 하야한 이후엔 장면 정권이 성립이 되고 정치는 더욱더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결국엔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되고요. 박정희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어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해놓고 나서 다시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당선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 경제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또 미국이 요구한 대로 베트남에 파병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독재와 저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정희는 1972년 유신헌법을 새롭게 만들게 되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실시하면서 소련과 평화 공존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얘기를 하죠. 더구나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고 지지율도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김신조를 비롯한 특수부대를 내려보내는 김신조 사건도 있었고 또 울산 무장공비 침투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는 안보가 불안하다. 나 같은 강력한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유신헌법을 만들게 되죠.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뽑게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게 됩니다. 이에 반대해서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걸 긴급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틀어막게 되고요. 그리고 이에 반대해서 부산 마산 지역에서 부망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결국 1979년 10월 26일 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하면서 유신체제가 끝이 나게 되죠. 이 살해 사건에 대해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 대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이 끝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민주사회를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서울에 보면 시위를 하지만 이걸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가 탄압하게 되죠.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벌어지지만 이것도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다시 헌법을 고쳐서 7년 단임 간선제로 헌법을 고치고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유화 정책을 실시하지만 국민들은 직선제를 계속 요구했었고 이걸 반대하면서 전두환은 4.13 호원 조치, 즉 간선제를 유지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직선제 요구를 계속하면서 6월 민주항쟁을 벌이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죽게 되고 이한열 군이 시위 과정에서 죽게 됩니다. 6월 민주항쟁은 더욱더 뜨거워졌고 결국 정부는 직선제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헌법인 1987, 1987년 헌법이 5년 단임 직선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